자, 저희는요, 지금 투자 활동과 관련된 걸 지금 배우고 있어요. 자, 투자 활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투자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자산들을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 배웠던 게 우리 금융 자산이었습니다. 자, 금융 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뭐였죠? 첫 번째? 주식인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금융자산인데, 자, 이 녀석은 금융자산이긴 하지만 투자 활동이 아니라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영업 활동과 관련된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채무형 금융상품과 지분형 금융상품 이렇게 나뉘는데 뭐 말은 어렵지만 채무형은 사채, 채권 같은 거, 채권 이자 주는 거, 내가 사면 이자 주는 거. 지분형은 주식 이런 거. 주식을 사면 여러분한테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면 뭘 주죠? 이자 대신에 배당금을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자산이에요. 그 교과서에 보시면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뒀거든요. 공정가치, 특정 금융자산, 그 다음에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과에서는 과업을 넘어서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연습 문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빼고 그건 내가 시험에 문제 안 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자세히 봤던 게 유형자산이었어요. 자, 유형자산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뭐였죠? 첫 번째? 장기간 사용 목적으로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거. 그게 무형자산이었죠. 자,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거래를 봤는데 첫 번째가 취득 원가. 그렇죠. 자, 취득 원가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구입 가격에다가 플러스 뭐더 부대 비용. 어떤 게 있었죠? 기계를 내가 샀다 라고 하면 구입 가격뿐만 아니라 어떤 거? 설치비, 운송비, 시운전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했죠? 사용과 관련된 보험료는 포함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게 좀 중요했고요. 두 번째, 취득 후에 발생하는 원가. 두 가지 있었죠. 뭐와 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 내가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의 가치를 올려주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그건 뭐죠? 자본적 지출. 근데 일상적으로 수리해야 하는 거 뭐예요? 수익적 지출. 요거의 가장 큰 차이는 자본적 지출은 돈을 쓰긴 쓰는데 유형자산이 플러스 되고 수익적 지출은 돈을 쓰면 비용이 증가한다. 자,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감가. 자, 감가상각인데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자산을 비용화 해주는 거라고 했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죠? 자산을 사용해서 무엇을 얻는다? 자산을 사용해서 뭘 얻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수익. 그지?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잖아. 수익을 얻었으면 그거에 따른 뭐가 발생한다? 비용이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내가 기계장치를 열심히 썼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만큼 비용화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고기보다 감가상각이다. 요건 오늘 좀 더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 네 번째 뭐였어요? 평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일단 취득원가 계속 유지되는 게 무슨 모형? 원가 모형. 자, 공정가치로 시장에서 어떻게 팔리는지를 평가하는 거 뭐였어요? 재평가 모형. 그렇죠. 미국은 어떤 것만 쓸 수 있다? 미국은 원가용을 쓸까요? 재평가 모형을 쓸까요? 미국은 원가 모형만 사용하더라. 우리나라는 IFRS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더라. 그거 이야기했죠? 그 정도 이야기했죠. 네. 그리고 자, 유형자산은 이 정도 했고요. 자,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이랑 다 똑같은데 뭐가 없다? 형태가 없어.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는데, 산업재산권, 뭐 특허나 상표권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영업권, 그 다음에 R&D. 지난 시간에 조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R&D. 자, 일단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과 관련된 돈은 다 무슨 처리한다? 원칙적으로는 비용 처리해요. 원래는 비용 처리해요. 다 비용 처리해요. 하지만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뭐가 된다?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무슨 자산? 무형 자산으로. 이 조건은 개발 과정에서만 발생할 수 있어요. 연구 과정에서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발 과정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요 말씀을 드렸고. 맞죠? 네. 그래서 바이오 4대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은 영업권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업권. 자, 영어권. 자, 영어로는요. 굿윌이라고 해요. 왜 굿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영어로는 굿윌이라고 해요. 자, 영업권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M&A 알죠? M&A가 뭐예요? 뭐예요? 인수합병이죠. 그죠?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 다른 기업을 사서 인수하는 거잖아요.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구글이 뭐 어떤 이미지를 잘 디텍팅하는 회사를 샀다 라고 하면 구글이 그 기업을 사는 거죠. 그죠? 그렇게 M&A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이 영업권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글이 있어요. 근데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구글이 A라는 회사를 M&A 하고 싶어요. 구매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A라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그냥 살 수 없잖아. 그지? 재무 상태를 봐야 되는데 재무 상태는 뭐로 구성돼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돼요.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 A라는 기업을 사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할까요? 자본이죠. 자산이 내가 100만큼 있다고 해도 거기에 부채가 끼어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이걸 사면 부채가 그대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만약에 자산이 100이고 부채가 70이고 자본이 30이에요. 그러면 구글은 100을 주고 사겠어요? 30을 주고 사겠어요? 30을 주고 사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구글은요, 이 A라는 기업을 구매할 때 재무 상태를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요, 장부 금액이 아니라 공정 가치로 다시 바꿔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자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 원가로서 여기 적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얘를 실제로 시장에서는 얼마로 팔리는지를 보고 이 100이라는 값을 장부 금액이 아니라 공정 가치, 현재 시장에서 팔리는 금액으로 바꿔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시장으로 봤더니 120이야. 부채는 지금 현재 봤더니 60이야. 시장에서 만약에 처분한다고 했을 때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이 A라는 기업의 순 자산은 얼마일까요? 120 빼기 60에서 60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장부상에 적혀있는 것들을 먼저 공정가치로 먼저 변환해서 순자산의 값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구글이 바보도 아닐 테고 시장에서 얼마만큼 되는지를 재무상태를 보고 요 60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구글이 60을 주고 구매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 모든 거래가 마찬가지로 이 재무상태표에는 확인할 수 없는 그 기업의 포텐셜이 있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CEO가 굉장히 유능하고 천재예요. 프로그램의 천재야. 그런데 이 재무상태표는 그게 나와요? 안 나오죠. 혹은 이 기업은요, 굉장히 특이한 네트워크가 있어. 어떤 특정 기업이랑 네트워크를 만들기가 진짜 힘든데 이 기업이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 나와요? 안 나오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텐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더해서 얘가 구매를 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0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 포텐셜을 지금 얼마라고 생각한 거예요? 40이라고 생각한 거죠? 요 40이 뭐다? 영업권이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종 산업의 다른 기업에 비하여 정상 수익률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 창출 능력. 말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 A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텐셜이라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냐? 어떤 단골 고객이 있거나 어떤 유리한 점포 위치를 가지고 있거나 안정적인 조달원 그리고 뭐 그 기업의 어떤 독과점 왜 굉장히 독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기업을 만들지 못하는 뭐 그런 것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한 요소들이 어디에 포함됐다? 영업권에 포함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단이 중요하죠. 단. 자가 창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EO가 경영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해. 누구든지 다 인정해. 저 CEO는 영업 잘해. 일 잘해. 하지만
자기가 아무리 CEO가 영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화폐 가치로 인식해서 재무제표에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영업권은 언제 발생한다? 인수합병할 때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냥 그 기업 자체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는 절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뭘 사거나 팔거나 할 때만 우리가 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만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이게 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기업뿐만 아니라 창원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자기는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면 다 나의 영업 역량을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에 적어놓는 거야. 나는 한 10억 원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가 창출과 관련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될 수 없다. 자, 그럼 어떻게 인식하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인수기업의 취득가액, 말 그대로 구글이 100 주고 샀다는 거예요. 순자산의 공정가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바꿨을 때 계산된 순공정가치. 자, 요거는 자산의 공정가치 빼기 부채의 공정가치겠죠? 아까 문제에서 120 뭐였지? 60이었구나. 60이었고 여기 120이었고 60이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업권은 40. 자, 그럼 요건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자, 구글 입장이에요. 우리는 구글 입장. 구글 입장. 자, 구글은 일단 A라는 회사를 사기 위해서 뭘 줬지? 뭐가 나갔어요? 뭐 주고 사겠어요? 돈 주고 사야지. 그지? 그럼 얼마만큼 지금 돈 썼어요? 100만큼. 그죠? A라는 기업이 인수 합병됐으니까 차변대변에 뭐가 있을까요? 차변에 뭘까요? A가 인수 합병됐으니까 자산이 얼마였어요? 자산 얼마요? 120. 부채도 같이 따라왔죠? 얼마? 60. 차변 대변 뭐 얼마 차이 나요 지금? 40. 40 뭘까? 그렇지. 영업권 40. 요렇게 되겠죠. 조금 복잡하죠? 근데 까놓고 보면 간단해요. 얘는 내가 구매하는 거 순자산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고 내가 준 돈 나머지 차액을 영업권으로. 이거 회계실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하나은행은 외환은행을 주식 100% 5,000원에 인수했다. 5,000원 주고 샀다는 소리죠? 그죠? 현금 5,000원. 인수 당시 외환은행에 식별 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7,000원. 부채의 공정가치는 3,000원. 자산 7,000원. 부채 얼마? 3,000원. 합병해서 회사했다. 하나은행은 탄생했다. 자, 영업권 얼마? 쉽죠? 자, 그런데요. 외환은행의 주식의 50%를 내가 5,000원에 인수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50%를. 50%를.
자산 7,000원, 부채 3,000원, 순자산은 얼마야? 4,000원이죠. 그 4,000원은 전체잖아. 그 기업 전체. 근데 반만 샀대. 반만. 반이니까 얼마예요? 2,000원이겠죠. 그러면 얘가 3,500원. 얘가 1,500원일 거 아니에요? 그죠? 2,000원짜리를 5,000원에 산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건 얼마야 되겠어요? 영업권 얼마? 500원. 얼마야? 3,000원. 영업권은? 3,000원이 되겠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자산 7,000원, 부채 3,000원. 원래는 4,000원짜리였잖아. 그 기업이. 4,000원짜리를 5,000원에 샀으니까 1,000원만큼 우리 영업권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50%만 4,000원짜리에 반만 샀다고. 2,000원이잖아. 2,000원을 얼마 주고 샀어? 5,000원 주고 샀다고. 그러면 차익이 3,000원이잖아. 됐고 넘어갑시다. 자, 감가상각 볼 텐데요. 자, 뭐 감가상각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굉장히 기초적인 것만 볼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가상각은요 원가를 배분하는 거다. 원가를 배분하는 거다. 유형자산이 100만큼 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으로 뭐 10씩 계속 발생해서 감가상각이 유형자산이 90, 80, 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형자산에 대한 장부금액은 감소하는 대신에 감가상각비는 계속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반도체 만드는 기계인데 이게 한 2,000원 정도 해요. 한 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감가가 된다. 10억씩 만약에 매년 감가가 된다. 그러면 이 반도체를 만드는 이 기계는 그냥 운영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비용이 10억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멈출 수 있어 없어요? 못 멈춰요. 시간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감가상각은 시간이 흐르잖아? 그냥 비용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뭘 샀어요. 뭐 태블릿을 샀어. 근데 써보니까 나는 맥북이 너무 힘들어 쓰기가. 그래서 창고에 묻어뒀어. 그래서 당근에 올렸는데 한 번도 안 썼음. 뚜껑만 열었음. 그런데 산지 5년 됐음. 이러면 당연히 원 가격을 못 받죠. 감가는 시간을 우리가 멈출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가상각 비용을 우리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얼마만큼의 감가상각이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형자산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나빠요? 유형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유형자산을 써서 결국에는 뭘 얻어야 돼요? 수익을 얻어야 되죠. 그런데 수익을 잘 못 얻으면 뭐가 발생한다? 비용이 발생한다. 어떤 비용이? 감가상각. 그럼 감가상각은 계속 발생하는데 매출이 잘 안 나요. 그럼 완전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죠. 수익은 안 나고 비용만 계속 발생해. 골치 아파지는. 자, 그래서 그 기업의 유형자산이 크면 클수록 좋은데 같이 뭘 봐야 된다? 유형자산이 큰 만큼 매출도 그만큼 잘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같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요 내용연수부터 이야기할게요. 내용연수. 자, 유형자산이 있으면
얼마 동안 내가 사용할 수 있을 건데 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대폰 같은 거 사면 얼마나 쓰죠? 2, 3년 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각 유형 자산마다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회계 규칙에 따라서 내용연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봅시다.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자, 예상되는 기간이니까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처음에는 내가 1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8년이야, 5년이야 이렇게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회계 규칙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 알겠죠? 근데 절대 변화를 변동시킬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회계 규칙을 어겨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시간, 5년, 10년 이렇게 시간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예상 생산 능력이나 얼마만큼 얘가 오래돼서 못 쓰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내용연수를 정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연수를 첫 번째 알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감가 대상 금액을 알아야 돼요. 자, 취득원가는 제가 아까 뭐랬어요? 뭐 더하기 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 가격 플러스 무대 비용이었죠? 만약 얘가 100이야. 그런데 얘를 10년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10년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가치가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잔존 가치라고 해요. 잔존 가치. 이론적으로는 이 잔존 가치는 0이겠죠. 내가 내용연수를 지금 예산 생산 능력, 진부화 정도를 다 고려해가지고 잘 세팅을 했다면 딱 내용연수까지 딱 쓰면 얘는 그냥 이제 못 쓰는 거가 돼야 되잖아.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진 않겠죠. 현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100이고 잔존 가치가 10이다. 그래서 내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금액은 90이라는 거예요. 100이 아니에요. 취득원가가 아니에요.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감가하는 대상은 100이 아니라 90이다. 100이 아니라 90이다. 요거 주의하시고. 자, 여기까지 됐고. 자, 세 번째. 이 숫자가 잘못 적혔네. 3번. 감가를 그러면 해야 되는 금액은 알았고, 그럼 매년 얼마씩 내가 비용 해줄 건데 방법들이 있겠죠. 방법들은 정액법, 체감 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요거만 볼게요. 정액법. 정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매년 금액이 똑같다는 소리예요. 매년 같다. 자, 요거를 선택하는 방법은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유되는 형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긴 하는데 요거는 넘어갑시다. 요거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요건 빼고 이 감가상각 방법 중에 정액법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차를 샀는데 2천만 원에 샀어. 잔존 가치는 200만 원. 내용연수는 4년. 자,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어떻게 하냐?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이걸 하기 위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는 감가 대상 금액을 알아야 돼. 자, 감가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뭘 뺀다? 잔존 가치. 그럼 얼마요? 1,800만 원이 대상 금액이죠? 그죠? 자, 내용연수가 4년이래. 그러면 매년 똑같이 감소되는 거니까
1800만 원을 4로 나누면 되겠죠? 4는 얼마야? 4로 나누면? 4. 매년 얼마씩 발생한다? 450만 원만큼이 뭐가 된다? 감가상각비가 된다. 비용이 된다. 그러면 2천만 원짜리가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돼 있겠어요? 1350이? 2천만 원에다가 450 빼면 59, 1550만 원이 돼 있겠죠. 그죠? X 1년 차고 X2. 이게 초고, X 1년 초고, X2 말. 그죠? 만약에 X 2년도 초, X 2년도 말. 자, X 2년도 말은 얼마가 될까요? 1100? 여기서 또 1년이 지난 거니까 450 빼면 1100만 원이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장부 가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년 450만 원씩 상각되고, 자, 근데 우리는 회계니까 장부에 어떻게 적는지를 봐야 되겠죠? 장부에는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어요. 차면에는요, 감가상각비 해서 비용의 증가라서 차변을 적고요. 여기에 450만 원. 자, 그런데 대변에는 뭘 적어야 될까요, 원래? 지금 뭐가 줄었어요? 감가상각비 450만 원 되는 대신에 뭐가 줄었죠? 자산이 줄었죠. 자산의 감소는 어디 적어요? 대변에 적죠. 그러면 여기 아까 자동차였죠? 자동차 450만 원이라고 적으면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맞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에 따르면 1800만 원이 대상 금액이었고 여기서 1년이 지나니까 450만 원만큼 빠졌잖아요. 그럼 장부 가격이 빼니까 1550만 원이 장부 가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감가 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왜 이걸 쓸까요? 감가상각 누계액, 말 그대로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누계됐는지를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저거를 썼어요. 왜 저걸 쓰냐? 왜 저걸 쓰냐? 왜 저걸 쓸까? 그냥 이렇게 없애줘도 되는데 혹시 이걸 아는 친구는 제가 플러스 1점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1점에 따라 학점이 달라지는 거 알죠, 여러분? 빨리 짱구로 굴려보세요. 왜? 혹시 제 다른 수업을 들은 친구는 제가 이걸 말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을 이미 들은 친구는 대답하지 마시고. 왜일까요?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해설할까요? 네? 문제 다시 한 번만? 오케이. 자,
감가상각비를 여기 비용을 잡았죠.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자동차 450만 원을 적으면 자동차가 1,800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450만 원이 빠져가지고 1,550만 원이 되잖아요. 요게 지금 원래는 우리 설명한 거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요 계정을 안 쓰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적는다. 요게 아니라 이걸로. 오이. 아마 전에도 자동차를 구매할 때 썼던 비용을 적었을 건데 하루에도 자동차 450만 원을 적으면 총 자동차를 구매할 때 썼던 비용이 2,250만 원이 돼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아, 자동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구분하기 위해서. 네. 아쉽지만 아닙니다. 매년 누적되는 거라 편하게 보려고. 누적된 금액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 그것도 맞을 수 있긴 한데 제가 의도한 답변은 아니었어요. 챗GPT 쓰지 마시고 재미나게 쓰지 마세요. 제가 안 본다고 쓰지 마. 여러분들의 머리를 걸려서. 사고력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사고력. 뭘까? 자, 힌트를 드릴까요? 유형자산은요 어떤 특징이 있었더라? 그렇죠. 그겁니다. 힌트. 네. 그 유형자산 처분할 때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그 회계 처리할 때 써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깎아 놓으면은 얼마나 감가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사용하는 거 아닐까요? 정답 맞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자동차를 바로바로 감소해줬어요. 그러면 장부에는 계속 감소된 금액이 적히겠죠. 자, 유형자산은 1년 쓰고 말 거예요? 아니죠. 오랫동안 쓸 거죠. 오랫동안 쓰다가 얘를 나중에 팔 수도 있고, 그죠?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유형자산은 오랫동안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유형자산을 얼마에 샀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안 쓰고 이거를 바로 자동차를 안 없애고 내 취득원가 아까 2천만 원이었죠? 그 금액이 계속 장부에 찍혀 있다면 얼마에 내가 샀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안 지우고 이렇게 번거롭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유형자산은 오랫동안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얼마에 구매했는지를 계속 추적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누적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여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데 결국에는 장부에 적히는 금액은 내가 바로 자동차 450만 원 해준 거랑 똑같이 취득 원가에다가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는 금액을 적어줘요. 그래서 1,800만 원에서 첫 번째 년도 감가상각 누계액 450. 자, 2년이 지나면 이 감가 누계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2년이 지났어요. 900이 되겠죠. 그러면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된다? 900이 되겠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되면 누계가 얼마 돼요? 1350이 되겠죠. 그럼 잔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450. 그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년도 감가상각비 450, 누계액 450. 장부 금액은 1,800만 원에서 450을 뺀 거라서 이렇게 적히고.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나면 감가상각비는 똑같이 450만 원 발생했지만 누계액은 900이죠. 그러면 1,800만 원에서 900만 원 빼면 1,1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년 동안 쓸 수 있다고 했죠? 4년까지 다 쓰고 남은 장부 금액은 200만 원이에요. 이거 어디서 말해봤죠?
4년이 지난 시점에 장부 금액은 뭐랑 같다? 잔존 가치랑 같아진다. 왜? 아까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금액이 취득원가에서 잔액을 뺀 거였잖아요. 그죠? 이 잔존 가치가 지금 200만 원 남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4년 동안 쓸 거 다 비용으로 다 떨어고 나면 결국에 남아 있는 거는 요 잔존 가치여야 되는데 그 금액은 4년이 지난 뒤에 요 장부 가격과 동일하다. 자,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 똑같은 문제인가? 예지 안 나오나?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X1년도, X2년도 감가상각비와 장부 금액을 계산하시오. 자,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뭐였어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환행해야죠. 자, 100만원짜리를 잔존가치 20만원이니까 얼마? 80만원. 자, 그럼 X1년 기말에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요? 80만원을 4로 나누면 20만원만큼 매년 감가가 되겠죠? 감가상각비 20만원. 그러면 누계액은 2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장부는 얼마가 되겠어요? 80만원 되겠죠. 자, 맞아요? 틀려요? 틀림. 틀렸죠? Y. 7월 1일. 그렇지. 7월 1일에 취득했죠? 1년 동안이 아니죠? 얼마 동안이에요? 절반. 절반이죠.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10만원, 이게 20만원이 아니라 요거의 절반이 10만원이 돼야겠죠. 그죠? 그럼 장부 금액 얼마야 돼요? 90만원이야. 1년 동안 20만원 까이는 거니까 6개월이니까 얼마 까요? 10만원 까이지. 자, X2년도 말은요 얼마? 감가상각비 얼마가 해야겠어요? 20만원. 누계액은 30만원. 장부는 70만원. 됐어요? 자, 그러면 X1년도에 감가상각 회계처리 한번 해볼까? 회계처리 어떻게 될까요? 차면은 감가상각비, 그지? 얼마? 10만원. 대변은 감가상각 누계액 10만원.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마칠게요. 자,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죠? 투자 활동과 관련된 거 배우고 있고,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배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중점적으로 배웠던 게 감가상각을 배웠는데, 이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을 좀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이 투자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자산들, 유형자산,
뭐 무형자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삼성전자는요 유형자산의 비중이 커요. 전체 자산 중에. 네이버는요 유형자산의 비중이 작아요. 뭐가 많겠어요? 네이버 IT 회사죠. 무형자산이 많아요. 무형자산. 무형자산. 그래서 기업에 따라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관된 기준으로 그 재무제표를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아까 유형자산이 무조건 크면 좋은 게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매출액을 유형자산으로 나누어 주는 거를 우리가 하나의 비율로 써요. 유형자산의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유형자산을 뭐 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거죠? 사용하기 위해서요. 사용해서 뭘 얻으려고?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쓰면 매출액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죠. 유형자산의 회전율이 높을수록 그 기업은 유형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란 뜻이에요. 이게 뜻하는 게 알겠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그냥 크기만 보고 이 기업은 괜찮네 라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형자산을 얼마나 잘 써서 매출액을 잘 내는지를 같이 봐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모든 섹터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다. 여기는 유형자산 자체가 너무 작은데 여기는 너무 큰데 같이 비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요 재무제표를 해석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섹터를 구분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랑 가장 비슷한 회사가 어디예요? 반도체? TSMC. 근데 국내 기업. SK. 하이닉스지? 그지? 하이닉스잖아. 근데 그 두 기업이 동종 기업이긴 하지만 그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달라요. 삼성은요 반도체도 만들고요 뭐 가전도 만들고요 냉장고도 만들고 하잖아. 그래서 이 기업 간의 비교를 할 때는 반드시 그 기업의 포트폴리오,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비슷한 녀석들끼리 매칭해야 돼요. 산업만 같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있는 거고 전문 분석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조금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은 마칠 건데 이 문제는 한번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